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격해진 가운데 잠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한 위원장이 외국 선동에 맞서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한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갈지 시선이 쏠립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이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하고 민주당에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탈당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 러시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건설사 도미노 도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자금 회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가 3.2% 올라 5달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사과가 24% 넘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는 최근 2년 연속 3% 이상 올랐는데 이는 20년 만에 처음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물차주 120여 명이 쿠팡 자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10억 원대 운송료를 떼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에 달하는 걸로 보이는데 차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최상목 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 등으로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600억 원을 넘고 이 가운데 90%가량은 김남국 의원의 매매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1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지난 3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김남국 의원이 매수와 매도 모두 거래액의 9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월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변동 내역을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2년 연속 3% 넘는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1%에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건 지난해와 올해 2해뿐입니다.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진 건데 돼지고기와 우유, 달걀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가 20% 뛰었습니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폭염과 이상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은 6%, 수산물은 5.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 24.2%, 귤 19.1%, 딸기 11.1%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난해 20%대로 치솟았던 석유류 가격은 올해 11.1% 떨어지며 물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석유류가 22년에는
연간 22.2%를 올라서 크게 이제 상승하는 데 기여를 한 반면에 23년에는 반대로 11.1%가 내리면서 사실 그 이번 23년에 그 상승률이 둔화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은행은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여건과 수혜주 운하 통행 차질 등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점검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금리 차를 최대폭으로 벌린 채 기준금리를 7차례 동결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우리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까지 남은 마지막 몇 걸음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저하고 반등 기미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도 더뎠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는 와중에 가계빚은 꼬박꼬박 쌓였던 2023년. 한국은행은 연초부터 줄곧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며 마침내 금리 인하 논의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미국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금리를 0.7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씩 3차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르면 내년 2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섣부른 과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 게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관건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2% 수렴 시기는 내년 말쯤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를 국내에서 가장 어둡게 전망한 LG 경영연구원 역시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공포보다 긴 경기 불안과 침체 속에 금리 인하를 경기 회복 신호로 기다리는 건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 통화당국으로서는 아직 기대보다는 부담을 헤아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정부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태형건설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면책키로 한 가운데 중소건설 업체들이 모인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일단 불안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 총리로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한 첫 F4 회의인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형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해 기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태형건설 관련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이 금융권 총 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이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적시해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상호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 1분기에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 가구 규모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들, 이 협력업체들이 받을 충격도 우려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정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하고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가 이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습니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에 이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이외에도 신세계건설과 코오롱 글로벌, 롯데건설 등 PF 우발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발 채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빚을 의미하는데 통상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이 시행사의 대출을 지급 보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만 개 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의 위기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96%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서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국방부가 우리 땅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입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교육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곳곳에 오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독도를 센카쿠 열도, 또 쿠레일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배치됐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지도에는 독도를 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모두 11번 실렸는데요. 모든 지도를 잘 보면 울릉도는 있는데 그 옆에 독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 관련 서술도 문제입니다. 이전 교재에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이 삭제된 건데요. 기존 교재는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교재는 역사와 영토 관련 이야기는 지우고 일본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편향성 논란도 이렇습니다. 민주화 과정을 기술한 부분을 잘 보면 정보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12.12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일부 과오라고 표현한 셈이죠. 이렇게 독도 표기 같은 민감한 오류를 거르지 못한 걸 두고 지필진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민간학자, 전문가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 지필진은 10명 중 대부분이 현역 군인이고요. 또 공무원과 군무원이 포함됐지만 학자는 없습니다.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특성상 학술적인 토론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질책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과했고 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최전선에 있는 군을 교육하는 자료에 이런 오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물차주 120여 명이 쿠팡 자회사의 하청업체로부터 운송료 10억 원대를 떼었습니다. 피해자가 600명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 화물차주 박모 씨. 지난 10월부터 2달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업무 10여 건을 맡았습니다. 이에 대한 운송료만 500만 원이 넘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지난 거죠.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안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되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비슷한 피해를 입고 모임에 가입한 화물차주만 670여 명. 이 가운데 피해 현황이 집계된 120여 명의 피해 금액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물차주들은 운송 과정에 들어간 기름값, 세금 등의 비용까지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보신 분이라 그러면 단순히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비용이 다 포함됐거든요. 주요비라든가. 그러면 3천만 원 돈 이상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에게 있습니다. 부실 경영으로 상장 폐지된 쿠팡 1차 하청업체 A사 대표가 자금난으로 화물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원청인 쿠팡 CLS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의 운송료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며 밀린 운송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A사에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중개앱 운영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매달 중개앱에 수수료를 내는 화물차주들은 앱을 통해 운송 업무를 수임하는데 정작 운송료 정산은 한두 달 뒤에야 이뤄집니다. 외상처럼 뒤늦게 돈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한 때에는 피해가 커진 시점이라는 겁니다. 앱을 줄여주면 그만큼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그래서 이 사태 이후로다가 이전에도 많은 항의를 했었고 부탁도 했고 전화해서 근데 뭐 반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도의적 책임하에서 선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는. 화물차주들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오늘날 12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3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이외에도 곳곳에서 하마스 지원 세력들과 충돌하면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물론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으로 고위 장성이 사망한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레바논 남부의 한 건물을 공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포병부대뿐만 아니라 탱크 등 지상군까지 동원해 지역을 초토화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국제사회와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도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وأن إسرائيل إذا تمادت سنرد الصعصعين وأننا لن نخشى لا التهديدات ولا التهويلات لا الإسرائيلية ولا الأمريكية لأن مستقبل المنطقة الآن معلق على هذا العمل وعلى هذه التضحية. 헤즈볼라는 무장대원 10만 명에 로켓과 미사일이 최대 2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스라엘군의 전력 분산이 불가피합니다. 더 큰 변수는 보복을 다짐하는 이란입니다. 지난 25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시리아에서 머물던 고위장성 라지 무사비가 사망했습니다. 시리아의 한 인권 감시 단체는 무사비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군사기지로 알려진 농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군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사비는 시리아와 헤즈볼라 사이에서 조율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ما هرگز در مقابل شهادت فرزندان این امت ساکت نخواهیم بود. انتقاممان همیشه سخت است ولی انتقامی معادل شهادت سید رضی چیزی ازال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ز صفحه وجود. 예멘의 후티 반군도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계속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후티는 여전히 공격을 지속할 태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일한 긴장 완화 방안은 가자 전쟁의 휴전 또는 저강도 전환이라면서 전면전을 고수하는 이스라엘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여야 대치 연말 정국 계속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내년 초에 거취 표명을 예고해서 창당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으로부터 여당 상황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무상호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네. 먼저 쌍특검 법안 통과되는데 대통령실이 곧바로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적 절차니까요.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정한 기간 이후에 재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300명이면 200명 이상이 200명 예. 이상이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해 줘야만 이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녹록치 않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찬성 표결에 180명, 181명이 예. 찬성 표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추가로 20표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죠. 어제 통과하는 석수 보니까 180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한 일부 의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예. 15명에서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해 줘야만 통과가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부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2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뭐 재표결 시점을 민주당이 총선에 가까운 시점에 잡으면 그렇게 무한정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예. 국회의장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의결 시점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본회의가 잡힌 날 의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필수 불가결하게 본회의를 안 할 수 없는 게 선거법 관련된 그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총선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그 안건을 처리하는 날 재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총선에 대한 공천이 끝난 시점 이후로 미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거법이 통과되어야 네. 그 지역별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거가 확정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도 어떻게 할 건지 안 정해져 있고 네. 그걸 정해야 바로 공천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야 그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선거법을 통과하지 안 시키고 그 공천 절차를 진행하다가 알겠습니다. 탈락한 사람이 있으면 한다. 이건 그렇군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국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불가능하죠.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 관련 보도를 해서 여쭤본 건데 그 선거법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네. 병리평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그 여야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국민의힘은 병리평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한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일방 처리할 수가 없어요. 선거법은 예. 게임 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은 4년 전부터 완전 연동형을 더 선호했어요. 완전 연동형을 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 늘려야 됩니다.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계속 병리평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준연동형이 된 거예요? 준연동형으로 절충해서 처리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안도 안 받겠다고 하면 병리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건 민주당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 연동형이 바람직한데 네. 국민의힘이 안 된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만일의 경우에 대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사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단순 회기는 퇴행으로 보일 수 있으니 네.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래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지역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도의 개선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예. 완전 연동형을 다 선호하는데 100%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과 병립형으로 절충하더라도 권역별 비례같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특검법으로 돌아와서요. 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리고 또 재의결하게 되면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일단 높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럼 민심에 어떤 영향,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도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국민의 70% 정도가 특검법을 찬성합니다. 법 앞에 대통령 부인도 예외일 수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 그리고 재의결까지 국민의힘이 막아설 경우에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 방탄 예. 이런 프레임이 씌울 수가 있고 네. 선거에서 불리한 악재로 활용될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되든 선거 국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땐 이렇습니다. 이것을 왜 올해 초에 네. 특검법 하자고 할 때 예. 일부 여야가 절충해서 그냥 빨리 처리해 버렸으면 국민의힘에게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 네. 그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방어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 돌쇠 같은 짓을 하다가 결국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패착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총선형 악법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악법이라고 말한 그 요소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과 수사팀원으로 활동할 때 네. 이것과 똑같은 법안으로 하에서 추사하신 거거든요. 예. 그럼 자기들이 그때 특검할 때 이런 형태의 법으로 박근혜 최순실 수사했는데 왜 이 법은 악법이라고 하느냐? 예. 저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되게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는 되게 신선해 보인 측면도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는 지금 좀 약간 어거지 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감점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잠시 뒤에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의례적인 예방입니다. 저도 비대위원장 했을 때 그 상대당 대표들을 이렇게 쭉 예방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덕담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네.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현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주에 거취 표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탈당하고 신당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 이내에 뭔가 본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좀 시한을 정했단 말이에요.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일종의 이 최후 통첩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두 분이 만난다는 계획이 지금 발표되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두 분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여러 번 천명했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일정한 다음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같이 할 것으로 보세요? 일부 의원들이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숫자는 뭐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최종 확정된 사람이 뭐 이렇게 몇 명이다 이렇게 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과 번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신당 만들면 이게 제3지대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원래 제3당이라는 거는 기존의 정당과 무관한 새로운 세력들이 만들어서 만드는 걸 제3정당이라고 하죠. 기존 정당에서 이탈해서 만드는 정당들은 사실은 분열적인 어떤 정당이 분하지 제3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언론적 의미는 안 맞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퇴행이에요. 기존 정당이 구성원들이 내부의 무슨 어떤 사정 때문에
일부 구성원이 나가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은 예. 정치적으로는 정당 제도가 그만큼 취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예. 바람직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총선 앞두고 이렇게 신당 바람이 좀 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당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지난번 이제 국민의당이 출마했을 예. 때 호남 예. 지역 그래서 38석, 그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넘어서 2배 가까운 네. 38석의 의석을 확보했을 때가 제일 큰 파급력을 미쳤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친박연대가 이 박근혜 전 대표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 학살을 당한 다음에 뭉쳐서 네. 20석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했을 때 그게 지금 두 번째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사례가 소위 말하면 기존 정당에서 파생된 새로운 정당이 되게 힘을 발휘한 케이스고요. 그 외에 순수하게 제3세력이 모여서 정당으로 성공한 거는 사실 뭐 민주노동당, 네. 정의당, 요 새로운 진보 정당의 섹터 이외에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출연하지는 못했죠.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께서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네. 그리고 당내 뭐 비대위원장도 지내시고 지금 정치권에 몸담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여야 이 거대 양당의 대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이 최악입니다. 예. 이렇게 대화가 실종된 그런 정치는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장인연처럼 제3의 당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3의 정당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그것이 양당의 아주 극한적인 진영 대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제3정당은 순수한 제3진영 지대여야지 예. 기존 정당의 이탈자들이 모여서 만든 제3정당은 그 자체로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게 기존 정당의 강한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3지대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벼랑 끝서 손 놓는 각오가 필요하다.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하다.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생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직접 대화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아마 이럴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두 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는 이낙연 아마 전 총리를 만나서는 탈당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설득을 하고 계실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는 당신이 당 대표인데 통합을 위해서 좀 내려놔야지 않겠냐, 뭐라도. 아마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는 좀 다른 주문을 하시는 중재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거로 보여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만나서 거기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통합 공천이 뭐 가능성 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땐 어렵습니까? 공천위원회 이런 걸로는 이낙연 대표가 공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되게 이낙연이라는 분을 너무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무슨 셈법 때문인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당원들이 집요하게 이낙연 대표를 공격한 그것에 대해서 상처가 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당 민주주의가 나아질 수 없다고 하는 문제로까지 이제 논리를 구조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런 지속된 공격들이 부당하고 그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안 말리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와 불신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평가를 약간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뭐 첫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이 386, 486, 586 청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저도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죠. 네. 그만큼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위기라는 인식 속에서 비대위를 발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반성과 성찰로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는 비전을 제시하죠. 그리고 일부 이제 최근에 정치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야당 비판하고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 내 주요 구성원인 86그룹 정치인들을 공격했어요. 그걸 보면서 왜 시작을 편가르고 증오와 분노와 저주의 언어로 시작하나 저렇게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저는 저렇게 접근하면 저는 패착이 될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카드는 분명히 패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번 총선 판을. 보십시오. 이번에 일단 경험이
이 총선에서의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이란 거는 참신함으로 승부하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주어서 선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을 미리미리 다 장치를 만들고 이 공천에서 올 수 있는 갈등도 미리 다 말하자면 최소화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경험이 부족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패착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첫 번째 비대위원 임명 벌써 구설수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호 비대위원이 벌써 그 과거에 했던 독설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냥 물러나시라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른에게 돌아가시라,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좀 상식 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비대위원들이 딱 구성됐을 때 참신하다. 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래서 발목이 잡히는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래서 참신한 신인들만 선호하다가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 실책을 또 범한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비대위원 선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으니까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노인회 회장께서 문경호 비대위원은 사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과하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걸요.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한동훈 카드는 분명히 패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특검 전국 역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4월 총선은 어떻게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이 내용이 장기화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은 단단하게 통합했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데 야당이 분열되면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꽤 다수 계신데 이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민주당은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해찬 전 대표가 과반 그리고 좀 나아가면 180석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과반도 어렵죠. 과반도 어렵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당들이 만약에 바람을 일으키면 기존 1당, 2당들이 굉장히 유석수가 약화될 수 있죠. 이거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더 열심히 잘하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못하냐 경쟁이 돼버리면 기존 1, 2당이 더 망할 수가 있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제3당, 또 신당, 창당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 정당 만약 신당을 만드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분열적 요소가 있죠. 이준석 정당은 저는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층에는 상당한 뭐랄까요 파괴력이 있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켜봐야 포인트라서 지금 어느 당이 이길 것 같으냐라고 분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직 구도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하고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시고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의원 나오셔서. 만약에 쌍특검 여당이 수정안 내면 부결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특검 참하십시오. 그 문구를 바꾼다는 건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교체를 좀 명확히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좀 수정했다라고 하죠. 이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그 법으로 여기까지 할까요? 그 민주당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채권들 비리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현에서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김용민 의원님 특검을 해야 될까요? 할 거면 디올백도 같이 발의하세요. 여기서 더 나가서 디올백도 같이 발의해 보십시오. 정의당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명, 찬성 100, 파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12월의 끝자락에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지금도 강원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주말인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먼지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비는 내일 아침 서쪽에서 시작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 또 경기 동부에도 많게는 7cm의 큰 눈이 내려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0도, 부산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4도, 광주 9도, 부산은 11도 예상됩니다. 이 눈비는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2023년 마지막 해넘이는 감상하기가 다소 어렵겠는데요. 다만 신정에는 날이 다시 맑게 개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에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새해에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